이번 사연은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손자를 본 시어머니와 아들 내외의 사연입니다. 그럼 무슨 사연이기에 한번 들어볼까요? 명절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더디게 흘렀다. 민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기를 반복했고 조수석의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원래라면 아기 상어 노래가 흘러나오고 기저귀 가방과 유모차가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이었다. 자기야, 도착하면 어머니가 또 물어보실 텐데. 괜찮겠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매번 이번엔 소식 없냐고 물으실 때마다 내 몸이 죄 지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수진의 무릎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 추석 전날에도 산부인과 검진을 다녀왔다. 초음파 화면 속에 비친 빈 자궁을 보며 의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벌써 8년째 듣는 말이었다. 시골집 골목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당 평상에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민재가 차를 세우자 대문 앞에 서 있던 영자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 내외의 얼굴을 지나 본능적으로 뒷좌석 창문으로 향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떠냐?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확인하고 싶은 갈증이 더 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영자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이번에 용하다는 보약까지 지어놨어. 시장 박신의 며느리도 그거 먹고 바로 애가 들어섰다잖니. 너희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 저희 밥부터 먹을게요. 아침도 못 먹고 내려왔어요. 민재가 서둘러 말을 끊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식탁 위의 대화도 결국 제자리였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조카들이 거실을 휘젓고 다닐 때마다 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민재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애가 하나는 있어야 집안의 생기가 도는 법인데. 큰어머니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수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거실 한 구석에 펴진 이부자리에 누웠다. 문틈 사이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자 씨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조상님. 우리 민재네 대가 끊기면 어쩌나. 수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명절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다. 손자 없는 명절은 아들 내외에게는 고문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영자 씨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작아진 뒷모습 위로 아직 채워지지 못한 뒷좌석의 빈 공간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추석 아침이었다. 영자 씨의 무릎은 이미 오래전에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짙은 안개를 뚫고 산사로 향했다. 대웅전 불상 앞 낡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두둑하는 뼈마디 소리가 났다. 고통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부처님, 우리 민재 새끼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영자 씨의 기도는 10년째 한결같았다. 처음 몇 년은 건강한 아이를 바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저 아이라면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사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108배를 마친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바닥에 닿은 손바닥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 같았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마루에 앉아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졌다. 매일 오가는 절길은 그녀의 간절한 만큼이나 달아 있었다. 그녀는 주춤주춤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나온 것은 빛바랜 베네 저고리 한 벌이었다. 10년 전 민재가 결혼할 때 가장 먼저 사두었던 옷이다. 부드러웠던 면직물은 세월의 때를 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소매 끝동의 자수는 희미해져 있었다. 영자 씨는 베네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가슴에 대보았다. 마치 금방이라도 아기의 온기가 느껴질 것만 같았다. 아이고, 이 작은 옷을 주인을 못 찾아 입히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구나. 그녀는 베네 저고리를 다시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한 번, 두 번. 쓰다듬을 때마다 희망은 절망으로, 간절함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입에서 깊고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 한숨은 텅 빈 방안을 가득 채우고 빛바랜 베네 저고리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늙은 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자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었다. 그런데 부처님도 감동을 했는지 영자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아들의 떨리는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어머니, 수진이 임신을 했어요 하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영자의 환희에 찬 목소리로 아이고,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울며 좋아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데 임신 초기부터 시어머니 영자의 집착은 시작되었다. 한 예로 아이의 태명을 짓는데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태명을 튼튼이로 짓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에서 받아온 복덩이가 좋다고 큰 스님이 주신 태명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며느리는 요즘 누가 복덩이 이런 말을 태명이라고 지어요 하며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아들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정말 주책이야.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지 항상 저런 식이야 하며 며느리를 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핀잔을 줘도 영자는 아랑곳 없이 아니 복덩이라고 자꾸 불러야 복이 술술 들어오지 하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점점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민재 씨, 시작된 것 같아. 수진의 억눌린 신음소리에 민재는 튀어오르듯 일어났다. 이미 현관문 앞에는 몇 달 전부터 싸둔 출산 가방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민재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대기하던 영자 씨였습니다. 수진아, 괜찮냐? 정신 차려라. 민재야, 빨리 차 시동 걸어라. 영자 씨의 목소리는 수진의 진통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복덩아, 조금만 참아라. 할머니가 간다. 산부인과 3층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복도 끝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빨간 수술중 표시등만이 정적 속에서 번득이고 있었죠. 민재는 벽에 기대어 서서 끊임없이 손가락 마디를 꺾었습니다. 10년. 결혼 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진과 그가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검사, 몇 번의 유산,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던 시험관 시술들. 민재에게 이 병원 냄새는 희망보다는 고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옆 의자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영자 씨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듯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쉴 새 없이 달싹였습니다. 10년간 절간 바닥을 적셨던 기도가 오늘 이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정적을 가르고 날카로운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청아한 울음소리가 복도로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의 고개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수술실 문을 향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습니다. 김수진님 보호자분 3.2kg 건강한 아들입니다. 민재는 차마 아기에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소중해서 혹시라도 자신의 거친 손길에 부서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아기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아기야, 우리 아기야. 영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모의 울음소리는 10년의 한을 씻어내듯 길고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보여주는 아기의 얼굴을 보며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은 민재가 수술실에서 나오는 수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수진이 가느다랗게 눈을 뜨자 민재는 그녀의 땀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아기가 드디어 왔어. 그날 산부인과 복도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긴 겨울을 뚫고 올라온 새싹 같은 아이의 온기가 세 사람의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을 눈부시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10달, 아기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잡고 서기 시작했죠. 영자 씨는 백화점 지하식품 코너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연두빛 보석처럼 빛나는 샤인머스켓 상자 앞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입은 고급이다. 한 송이에 몇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었지만 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알이 어찌나 탱글탱글한지. 우리 지훈이 입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영자 씨는 직원이 상자를 포장하는 짧은 시간조차 아까운 듯 연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훈이가 그 달콤한 포도알을 받아먹으며 예쁘게 웃는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얻은 손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비싼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이미 사랑을 넘어선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 우리 복덩이. 입 좀 벌려봐. 할머니가 맛있는 포도 줄게. 영자 씨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다. 칠순을 앞두고 기적처럼 얻은 손자, 지훈이는 그녀의 온 세상이었다. 아들 민재가 결혼한 지 10년, 매년 명절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졸였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이가 태어난 후 영자 씨의 삶은 오로지 손자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가끔 부담스러웠지만 유산의 아픔을 딛고 어렵게 얻은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임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수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어머니, 샤인머스켓은 알이 커서 아직 지훈이가 먹기엔 위험해요. 작게 잘라서 줘야 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에휴, 걱정도 팔자다. 이 애미가 알아서 잘 먹일 테니 넌 저녁이나 맛있게 해라.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다.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초록색 포도 알을 하나 따서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는 채 반으로 자르지도 않은 채 지훈이의 작은 입속으로 쏙 밀어 넣었다. 자, 앙, 달콤하지?
지훈이는 할머니가 주는 포도를 넙죽 받아 먹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듯했다. 영자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이어 포도 알을 입에 넣어 주었다. 사달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훈이가 세 번째 포도 알을 삼키려는 순간 포도 알이 식도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캑캑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손발을 버둥거렸다. 지훈아, 왜 그래? 캑캑거리지 말고 삼켜. 영자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하지만 포도알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지훈이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재와 수지는 얼어붙었다. 수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지훈이를 낚아챘다. 지훈아, 정신 차려. 119, 민재씨 빨리 119.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영아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아이를 거꾸로 들고 등 중앙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지훈이의 입에서 커다란 포도알이 튀어나왔다. 으악 마이너스. 막혔던 숨통이 터지며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민재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자 씨는 소파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손자를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분명히 작게 잘라서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자 씨는 입술을 달달 떨었다. 나는 그냥 지훈이가 맛있게 먹는 게 좋아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몰랐다고요? 애가 죽을 뻔했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지훈이한테 집착하는 거 수진이가 힘들어도 다 참았어요. 우리 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도 안 지키고 고집 피우다가 애를 잡을 뻔했잖아요. 수진도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지훈이 잃는 줄 알고. 어머니 욕심 때문에 지훈이가 잘못됐으면 저 평생 어머니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영자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날 선 비난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는 말만 되낼 뿐이었다.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 보는 것도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다 그만두세요. 저 지금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다. 민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이 애미더러 손자를 보지 말라니.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 어머니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진이도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주세요. 민재는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영자 씨는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섰다.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정말로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얻은 손자는 영자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가장 큰 비극이 되어 돌아왔다. 영자 씨는 매일 텅 빈 집에서 지훈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